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왜 자꾸 나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자식에게서 돌아온 것은 멸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법이라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20억짜리 땅을 두고 벌어진 이 싸움의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고 오히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논밭 사이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박순자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자는 23세 시집을 와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폐병으로 골골대던 남편은 순자에게 갓 돌진한 아들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어린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느냐는 걱정 반, 동정 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나갔고 해가 저물면 삭바느질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톱 밑은 늘 흙이 껴 있었고 손등은 겨울이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들 태식이가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에게 태식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자식이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노심초사했고 그래서 더더욱 태식이만큼은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잔칫날이 있어도 순자는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태식이의 참고서를 샀습니다. 겨울에 몸이 시려도 연탄 한 장을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 태식이의 학원비를 냈습니다. 순자의 삶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보람이 있었는지 태식이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순자는 마을 잔칫집에서 시장 좌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반에서 몇 등을 했다느니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순자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순자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예쁜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순자는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싼 재료들을 사다가 정성을 다해 김밥을 말았습니다. 계란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이웃집에서 외상으로 계란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태식이가 소풍에서 돌아와 친구들이 싸온 도시락보다 자기 도시락이 더 맛있었다고 자랑할 때면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밭에서 흘렸던 땀방울의 고단함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태식이가 다른 친구들처럼 과외를 받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알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품삯을 받는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지만 저녁이면 다시 삭바느질감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순자를 보며 저러다 몸이 남아나겠냐고 걱정했지만 순자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태식이 잘 되는 걸 봐야 내가 눈을 감지. 순자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태식이는 사춘기를 겪으며 종종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용돈을 넉넉히 받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서운한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다음 날이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태식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몇 년째 같은 몸빼바지를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순자의 통장에는 잔고가 늘 바닥을 드러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식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마을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낸 집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동네 잔치를 열 만큼 기뻐했습니다.
태식이가 서울로 떠나던 날 순자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아들의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여미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타지에서 밥은 거르지 말고 몸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라. 태식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 올랐고 순자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아들의 서울 생활비와 등록금을 대기 위해 순자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논일, 밭일은 물론이고 남의 집 김장까지 도맡아 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다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순자는 병원 갈 돈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태식이는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다녀와야겠다며 산소에 올라가 몇 시간을 앉아있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 이후로 태식이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다 안다며 자식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대문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순자가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태식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든 태식이는 예전보다 살이 오르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가움에 고추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식아, 이게 얼마만이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는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식이는 순자를 부축해 마루에 앉히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골에서 언제까지 고생하실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몇 번이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이는 순자의 거칠고 굽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던 태식이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어머니,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요. 재산 문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한테 좋대요. 이 집이랑 땅, 제 앞으로 명예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서류 아니에요.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라고 제가 어머니를 성심껏 모시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최고로 모시겠다는 걸 문서로 확실히 해두는 거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순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이런 계약서가 없다 해도 자신이 죽으면 어차피 하나뿐인 자식에게 돌아갈 재산이었습니다. 순자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아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했겠지. 엄마는 너 하는 대로 다 좋다. 순자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 맨 아래 자신의 이름 석자 옆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함과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자식이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태식이는 서류를 서둘러 가방에 챙겨 넣더니 저녁도 먹지 않고 일이 있다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순자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다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도화선이 될 줄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이후로도 얼마간은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이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붙여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통화 말미에는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매주 전화해서 내 안부를 다 챙긴다니까.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고 순자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단은 뜻밖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살던 마을 인근으로 국도 확장 공사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관계자들이 측량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의 땅이 새로 뚫리는 도로와 맞닿은 요지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게다가 인근의 물류단지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순자의 논과 밭, 그리고 낡은 기와집이 서 있는 땅은 하루아침에 노른자위 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앞다투어 마을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땅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원래 이렇다 할 값어치가 없던 그 땅은 어느새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에 있는 태식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태식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넘어와 있는 땅이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자 태식이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는 아내 오미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란은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골 땅이 20억이 된다고. 몇 번을 되물은 미란의 얼굴에는 이내 흥분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미란이 갖고 싶어하던 외제차를 사고 아이를 유학 보내고 하는 온갖 청사진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 어디에도 순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자의 존재가 걸림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이미 넘어왔지만 계약서에는 순자를 성심껏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조항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우리가 저 시골 노인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어차피 명의는 우리 앞으로 다 넘어왔잖아. 그깟 종이 쪼가리에 적힌 말 좀 안 지킨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태식이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부양 의무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설마 늙고 힘없는 어머니가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까지 걸 리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태식이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자식과 함께 산다는 기쁨이 그 아쉬움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순자는 서울에 있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보며 순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시어머니를 향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 살갑게 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에게 배정된 방은 가장 작고 볕도 잘 들지 않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원래 짐을 쌓아두던 그 방에는 곰팡내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 되어도 보일러 조절기가 그 방까지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부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런대로 예의를 갖추던 미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순자를 대하는 말투와 표정에서 노골적인 짜증과 귀찮음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어느새 부부와 아이가 먹고 남긴 찬밥과 쉬어 빠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이라도 볼라치면 미라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가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순자는 그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투른 솜씨로 종이접기를 해주며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그마저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자꾸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애 교육에 안 좋아요. 미라는 순자와 손녀가 함께 있는 시간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며 점점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학원으로 보내버려 순자는 손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순자가 명절을 맞아 고향에서 늘 담그던 방식대로 김치를 담가보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서툰 손길로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드는 순자를 본 미라는 대뜸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머님, 부엌 이렇게 어질러 놓으시면 저 혼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방에 계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사 먹어요. 순자는 손에 묻은 양념을 씻어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조차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하루가 다르게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와의 사소한 마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명백한 배제였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외식을 나갈 때도 순자는 늘 열외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그냥 집에 계세요. 태식이는 늘 그런 핑계로 순자를 집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순자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의 흙냄새와 이웃들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며느리가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다 내가 괜히 눈치 없이 굴었나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냉대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손님이 온다며 미란이 순자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못 박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 회사 사람들 오는데요. 그냥 방에 계세요. 괜히 나오셔서 부딪히지 마시고. 순자는 그 말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순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순자에 대한 냉대는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순자가 지내는 골방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몇 번이고 조심스레 보일러를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춥다고 자꾸 그러시면 이불 하나 더 덮으세요. 순자는 결국 낡은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에 잠을 설치는 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식사도 갈수록 부실해졌습니다. 미라는 순자를 위한 밥상을 따로 차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먹다 남긴 찬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대충 데워 순자의 방문 앞에 놓아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그 음식조차 감사히 여기며 묵묵히 삼켰습니다. 자식 앞에서 밥투정을 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몸살 감기에 걸려 며칠째 알아누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열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식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구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식이는 짜증 섞인 얼굴로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병원은 무슨,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사다 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태식이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자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온 부부의 대화는 순자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저 노인네 요즘 왜 저렇게 자꾸 아프대? 병원비도 아깝고 아주 성가셔 죽겠어.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땅도 다 내 명의로 넘어왔고 법적으로는 다 끝난 일인데 굳이 우리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요양원 보내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거기 또래들이랑 있는 게 낫지. 미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양원 보내드리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문 너머로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은 순자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땅도 내 명의로 넘어왔으니 법적으로 끝난 일이라는 말이 특히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마음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태식아, 엄마가 요즘 너무 서럽구나. 예전에 내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준다고 했잖니. 그 말을 들은 태식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짜증이 폭발한 듯 태식이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노인네가 집 지키고 앉아서 밤낮 투정이나 부려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땅도 내 명의로 다 넘어왔고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방에 가만히 계세요. 자꾸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구실 거면 차라리 편하게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거기가 동년배들도 많고 수발도 잘 들어주고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시면서 지내시는 것보다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차가운 골방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렇게 낯설고 서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또래 할머니 한 분과 가끔 놀이터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 역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는데 순자의 사정을 듣더니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런 일 당하고도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법이 다 그런 거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재산 넘기면서 조건 걸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안 지키면 도로 가져올 수 있다던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식으로 딸 명의로 넘어갔던 집을 도로 찾아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서랍 속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태식이가 내밀었던 그 서류에 분명 무언가 조건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장을 찍던 그날은 그저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이 뒤늦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자식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배신한 자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순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던 순자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순하게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온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의 헌신을 짓밟은 저 사람들에게 법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의 행동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구박과 냉대를 묵묵히 견디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휴대전화를 하나 마련해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왜 자꾸 나와요? 그깟 종이에 적힌 말 안 지킨다고 뭐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인데 헛소리하지 마세요. 요양원에 강제로라도 넣어버려야지 원. 순자의 낡은 휴대전화 속에는 그런 말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순자는 또한 자신에게 차려지는 부실한 밥상과 냉기 가득한 골방의 모습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된 그 사진들은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태식이가 내밀었던 그 서류,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시골집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 서류만큼은 몰래 챙겨와 자신의 짐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그 서류를 꺼내 돋보기를 쓰고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수중자는 증여자를 성심성의껏 부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본 증여는 무효로 하며 증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순자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올가맨 덫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라고 여겼을 그 조항이 이제는 순자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을 이장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와 녹음 파일, 사진들을 꺼내놓자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입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 해제 청구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에요. 변호사의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서럽고 억울했던 지난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 몰래 관련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고 진단서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내색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내셔야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야 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며느리가 던지는 날 선 말들에도 예전처럼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도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홀로 남으면 순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몇 시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밥상에 무엇이 올라왔는지, 방 안의 온도는 어떠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순자는 또한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부실한 식사와 냉방으로 인해 나빠진 건강 상태를 진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순자의 무릎과 폐 상태를 살펴보고는 영양결핍과 만성저체온으로 인한 증상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적어주었습니다. 그 진단서 역시 훗날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힘없고 순종적인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증거가 쌓이자 변호사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명목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아든 태식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고? 이 늙은이가 도대체 뭘 안다고? 태식이와 미라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자신들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인데 힘없는 노인이 뭘 어쩌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태식이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다른 걱정 없이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법정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태식이는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흔히 있는 고부간의 갈등일 뿐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태식이의 변호인 또한 순자가 이미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펼치며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자가 지내던 골방의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낡고 얇은 이불, 온도계가 섭씨 10도를 채 넘지 못하는 방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어 순자가 며칠 동안 먹었던 부실한 밥상의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자가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두었던 음성 파일이 법정 안에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태식이와 미란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왜 자꾸 나와요? 그깟 종이에 적힌 말 안 지킨다고 뭐 어떻게 되나? 요양원에 강제로라도 넣어버려야지. 법정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이와 미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어서 순자 측 변호사는 그 계약서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결정적인 조항을 짚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명백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음성 기록과 사진 증거는 피고가 그 의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저버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식이의 변호인은 다급하게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순자에게 직접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아서 발이 늘 얼어 있었습니다. 밥은 아이들 먹다 남긴 찬밥이 전부였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필요 없어지면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순자의 담담하면서도 담대한 진술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이의 변호인은 순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원고께서는 혹시 평소 피고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개인적인 서운함으로 인해 사안을 다소 부풀려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순자는 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겠습니까? 제가 가진 증거들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에 재판정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 사이 태식이 부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매일 밤 남편을 붙잡고 혹시 정말로 재판에서 지는 것은 아니냐며 다그쳤고 태식이 역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 써버린 돈이 상당했기에 만약 패소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원고를 성심껏 부양하겠다는 조건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고 최소한의 생활 여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를 강제로 요양시설에 보내려 시도하는 등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이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 명의로 이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에 말소를 명한다. 법정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다시 어머니의 명의로 완전히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한 얼굴로 그 판결을 들었습니다. 원통하고 서러웠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지켜져야 했던 약속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담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판결의 여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이와 미라는 이미 그 땅값이 오를 것을 믿고 은행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외제차를 새로 뽑고 값비싼 가구와 명품으로 집안을 채우는데 그 돈을 아낌없이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다시 순자에게 넘어가 버리자 대출의 담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행은 곧바로 기한 이익상실을 통보하며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태식이 부부에게는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갔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압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화려한 삶을 꿈꾸던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지인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고 미라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날 태식이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앞에 붙은 경매 공고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억 원의 땅을 손에 쥐고 인생 역전을 꿈꾸던 자신이 이제는 살 집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란 역시 그동안 어울리던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뒷말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곤란을 겪었고 결국 몇 달 뒤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부부는 이제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살던 딸아이 역시 다니던 사립초등학교를 그만두고 형편에 맞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태식이 부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태식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는 초췌한 몰골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칠은 굶은 듯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쏟았을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겪었던 그 모진 말들과 차가운 골방의 냉기, 그리고 법정에서 흘러나오던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겠다던 그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이미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뒤였습니다. 순자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은 더 이상 없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거두거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순자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식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순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태식이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대가를 명확히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태식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태식이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20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쥐었다고 여겼던 태식이는 이제 평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식이가 돌아간 뒤 순자는 오랫동안 앉아있던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순자였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죽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순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예전의 서러운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세월의 회한과 그럼에도 스스로 지켜낸 존엄에 대한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존엄을 되찾은 순자는 이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서서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를 맡으며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되찾은 땅의 일부를 팔아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예전처럼 웃으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던 그 깊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순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소식을 듣고 처음엔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순자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이웃들은 하나같이 순자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으면 그랬겠어. 잘했지, 잘했고 말고.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와 응원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죄책감마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순자는 마당 한켠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채송화와 봉선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순자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녀가 보고 싶을 때면 사진첩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랬지만 더는 그 그리움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순자가 스스로에게 건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짓밟았던 자식에게 결국 법과 정의는 냉정한 대가를 돌려주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이 마지막에 마주한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살뿐이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헌신하고도 배신당했던 어머니는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